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옥누리농업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 이무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제 SNS, 카페, 블로그들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5월을 마감하면서 그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즉 근로기준법 관련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제 4대 보험 관련한 거. 아직도 압도적인 비율로 4대 보험이 많아요. 4대 보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고에 관련한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용산재, 지금 조사 시즌이죠. 많이들 조사 받고 있는데 조사에 관련한 질문 사항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저한테 따로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상용직들 입사 시 계약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 기재 후 임금은 연봉총액으로 명기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입니다. 상호 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5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근로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 연봉만 명시되어 있고 연차와 유급 휴가에 대한 명시는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계약서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상호계약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까? 라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근로계약서를 쓸 때 많이들 근로계약 단위를 1년으로 쓰는데,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떤 정함이 없는 게 정규직이겠죠. 정함이 없거나 입사일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정규직이겠는데, 그리고 또 연봉계약서를 이제 별도로 원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 관한 사항을 담아놓는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쓰고, 이 연봉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보통 입사할 때 2장을 쓰고, 근로계약서의 조건의 변함이 없다면 이 연봉계약서만 매년 갱신하는, 금액이 오르니까 갱신하는 그런 형태로 쓰는 건데, 요즘은 이거를 간소화해서 연봉근로계약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냐? 정규직은 계약 기간에 계약 개시일 있지 않습니까? 근로 개시일, 그리고 종료일은 쓰는 거 아닙니다. 밑에 줄에 연봉에 대한 기간을 별도로 정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계약 기간 정해져 있고, 밑에 연봉에 대한 단위 기간, 그래서 뭐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 건설업들이나 나머지 업종들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와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지 못할지, 정말 어디에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일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고요. 뭐 반대로 근로자도 마찬가지겠죠. 입사하고 나니까 뭐 난리도 아니야, 정말 사람이 다닐 회사가 아니야. 그럴 때 서로 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시용기간, 여러분들 잘 아는 수습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습기간을 세 번째 줄에 명시해 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 보통 여러분들이 수습기간은 3개월 단위로 알고 있는데 2개월, 1개월 상관없습니다. 너무 길면 뭐 한 달쯤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시킬 수가 없을 지경인데 수습기간이 3달이면 그 3달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단위 기간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끔 설정해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봉만 명시되어 있고 연차와 유급 휴가에 대한 명시는 없다면 근로기준법 반하는 계약서입니까? 맞아요. 반하긴 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요건에 보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연차와 유급휴가는 주휴일, 그런 것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현장 일용직은 1개월 1주 이상이 아닌 단 하루만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노무자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오늘 몇 명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안 오고, 이런 거죠. 일용직은 포괄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데 노무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이 포괄임금 산정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5월 12일 단 하루만 근무하고 1급 15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 산정 내역의 기본 일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둬도 되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포괄임금 산정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아니면 하루만 일할 사람이니까 그냥 15만 원을 기본급 100%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포괄임금 산정 안 된 기본급이 곧 일당인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 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포괄임금 산정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 일용 근로자는 5일 나올지 6일 나올지 7일 나올지 한 달 나올지 1년 나올지를 모르는 거고, 관행상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를 썼을 때 일요일이라고 뭐 두 공수 주고 일요일 주휴일 챙겨주고 연장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을 일당 안에 다 포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일용 근로자를 현장에서 썼을 때 일당 외에 별도로 아무것도 추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안 주는 것을 서류화해서 명시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넌 일당 말고 다른 거는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지만 법이 계속 구체화되고 근로감독관이 혹은 근로자들이 IQ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서류에 정확하게 담아놓자라고 하는 게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인데요. 반대로 여기서 질문 주시는 것처럼 어떤 근로자가 하루밖에 안 나와요. 딱 하루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명시한 주휴수당이 발생될 일도 없고 연장 근로가 발생될 일도 없고 휴일 근로가 발생될 일도 없고 연차 수당이 발생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는 포괄임금 산정이 안 된 일반 근로계약서를 써도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포괄임금 산정이 잘 돼 있는데 내일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기본급만 돼 있는 일반 근로계약서를 쓰기에 위험도가 좀 높다. 포괄임금 산정된 거 써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 이유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발생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미리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나와 15만 원이야? 그럼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해. 안 해도 우린 주겠다 미리. 근데 만약에 네가 일주일이라고 한 달이라고 1년이라서 나머지 수당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린 미리 줬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포괄임금 산정계약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세금 관련해요. 저희는 제조업 기반의 건설업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일용근로자분들이 노임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받고자 하는 현장이 있는데 저희 본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재하도급 문제가 있다고 발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하도급 문제가 되나요? 딱 질문에 답변만 드리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는 건 재하도급이고 불법도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가 되는 거죠. 이 질문만 논다면 당연히 불법 도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않죠. 이런 사연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회원사들은 제가 일일이 방문을 드려서 그 업체에 맞게끔 제가 컨설팅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 업체에 맞게 제가 좀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직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직영으로 하라고 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이 경우에는 숨은 다른 내용이 있어요. 내가 통화는 했는데 자대보험을 들기 싫은 거야. 오야지 밑에 있는 근로자분들 자대보험을 죽어도 싫어. 들기 싫어. 질문 주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장이 민간공사라서 간접비가 따로 잡혀있지 않은 거죠. 너무 자잘한 공사라서. 그래서 이 4대 보험 가입을 고지고대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원청이나 발주처에 받지 못하는 간접비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내야 되는 공사비가 까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안 까지게 하려면 4대 보험을 안 가입하는 거죠. 간접비가 안 잡혀있으니까. 그런 숨은 뜻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경우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건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의 유불리와 건산법과 근로기준법 4대 보험법의 그 데미지를 철저히 알고 나서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알고 나서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4대 보험인데요. 건강연 가입 대상 여부인지 아닌지. 이거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질문 옵니다. 수십 건씩. 건강보험 국민연금 하면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첫 번째 조건. 한 달 이상.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2달 연속. 자, 두 번째 조건. 2달 연속일 때 2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8일 이상. 자, 세 번째. 하나 더 생겼죠? 2달 중 어느 한 달이라도 220만 원 이상. 이 내용만 대입해보면 답이 나와요. 한 달 이상이라는 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봅시다. 3월 25일 날 근무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 이상이 되는 날이 언제죠? 그렇죠. 4월 24일이 한 달 이상입니다. 즉 3월 25일 날 첫 근로를 탁 스타트 끊었
끊었어. 이 사람이 만약에 4월 23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딱 찍었고 5월 없어, 2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4월 24일이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상에서 하나 빠지죠? 미만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럼 지문으로 와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근무했네요. 18일이면 이거보다 한참 전이네. 한 달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때문에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이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건설, 사후정산을 몰라요. 이런 업체들 아직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민간건설만 하시다가 광급공사 넘어오시는 업체들, 무면허로 공사하시다가 면허를 취득하셔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업체들이 특히 이런 것들이 많죠. 전문건설 업체인데 사후정산을 잘 몰라요. 인력을 써도 그냥 다 반납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인력을 써도, 일용직을 써도 그냥 다 반납한다. 여기서 반납은 뭘 얘기하는 거죠? 간접비 산출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서 뒷면에 안전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쭉 잡혀있고 그 안에 뭐 고용보험도 있고 산재보험도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쭉쭉쭉 있는 거죠. 여기 금액이 100원, 100원 잡혀 있는데 사후정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문건설이면 일용직을 써요. 쓴 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준 이상이 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현장으로. 하면 돈을 먼저 내. 근로자한테 받고 회사 돈 보태서 돈을 먼저 내면 영수증이 나와. 그 영수증을 발주처나 원청에 기성 청구할 때 같이 첨부해서 간접비 중에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4대 보험 낸 돈이 10원이에요. 요번 달에. 10원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사업주 부담금이 있고 근로자 부담금이 있죠. 이 사후정산은 사업주 부담금만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한테 받은 거고 내 돈, 우리 회사 돈 나간 건 사업주 부담금이잖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발주처나 원청에 청구하면 사업주 부담금인 5원만큼 이 금액 내에서 정산해 준다. 나중에 정산. 이게 사후정산인 거죠. 그래서 우린 반납했는데 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입도 안 한 경우, 가입을 안 했으면 내 돈도 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뭐 내 돈도 안 들어갔는데 뭘 받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통 가입했는데 안 받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가입은 했는데 절차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간혹가다. 그런 경우엔 이런 절차를 따르면 되고, 사후정산은 이 금액 내에서 우리가 낸 돈의 50%만큼만 받는다. 사후정산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지인이 캡처해서 보내준 내용인데요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중에 현장직을 사후정산 받아도 되나요? 라는 거죠. 즉 현장 성립신고를 정규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사람을 빼서 현장으로 등록을 시키면 정규직이긴 하지만 현장 명의로 된 영수증이 나와요. 상용으로 돼서. 그거를 원청이나 발주처에 청구해서 사후정산을 한다. 즉 돈을 돌려받는다. 이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돼 있느냐? 직접 계상 방법에 간접노후비, 현장관리, 인건비죠. 우리 현장 소장님을 간접노후비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현장 가서 계시는 분들은 일용직하고 같이 땅 파고 삽들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 업무가 거의 메인 업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무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 총무경리, 현장 대리인 업무를 보러 가시는 거니까 간접노후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보험료 정산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다만 업무 담당 직원들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사후정산 제도는 원래 이 제도의 머릿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용직을 위한이라고 돼 있어요. 일용직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직접 노무비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용직을 여태까지 가입 안 했는데 간접비 산출력이 잡힌 이 돈을 너무 아까워 돌려주기가 이걸 안 받는 게 내가 손해 같아 라고 해서 정규직이라도 현장으로 넣어가지고 그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돈이 적법하냐에 대한 질문이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청에서 전문건설업한테 야 니네 왜 여태까지 정규직에 대한 사후정산을 했어? 왜 정규직 거를 4대 보험을 우리한테 받아갔어? 이거 아니야. 다시 돌려줘 라고 하는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때 전문건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정규직이지만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현장 간접비로 떠는 게 당연하지 그게 왜 아닌 거야? 라고 계속 붙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상용직을 보통은 간접노후비라고 하는데 상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현장에서 삽 들고 땅 파는 사람들은 직접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직접 농업인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 간접 농업인은 간접적으로 현장에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간접 농업인의 역할이 아닌 직접 농업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그 역할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도 있다. 지난번 교육받을 때 현장 소장 공부 안 된다고 배웠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각종 관급에서 혹은 대형 1군 건설사에서 여태까지 전문 건설들이 모르고 정규직을 대상으로 사후정산했던 거를 부랴부랴 뒤늦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뭐 어떻게 눈먼 돈이니까 받고 싶으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원청이나 발주처가 그 돈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돌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질문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원들이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 직접 농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간접 농업이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농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정산 대상도 아니다. 제가 사업장 방문이나 이런 전화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이게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질문만 보면. 이상하게 질문들을 주셔도 제가 알아서 이 질문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가 정말 원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안에 그 뜻이 있어요. 그걸 제가 파악해서 알아서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혹은 카페나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은 성실히 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질문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